생산과 소비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탄핵소추 의결에 대해서 살펴봤죠. 두 번의 탄핵소추 의결이 있었죠. 첫 번째는 부결되었고, 두 번째 이제 가결되었죠. 박근혜 탄핵 때와 윤석열 탄핵 때 약간 차이점이 있죠. 박근혜 탄핵 때는 무기력했잖아요. 근데 한 번 저지시켰잖아요. 한 번 저지시켰다는 건 뭔가요? 차이점이 크죠. 작은 똑같은 것 같지만 투쟁을 그래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떤가요? 뒤에 많이 다르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4표라는 수치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고 국무총리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어 국정을 운영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대통령 역할을 맡는 사람이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죠. 윤석열 탄핵 정국은 박근혜 탄핵 정국과는 또 다른 측면이 있었다. 근데 이제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이제 좀 시간이 흘렀으니까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비상계엄 선포는 뭔가요? 국정 정상화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요. 더불어민주당이 한 행위, 장기간 그 일부러 하더라도 정부 기관을 그 정부 기능 권능을 무력화했죠. 정지시켰죠. 여러 기관들이 그 헌법 기능을 정지시켰다는 거예요. 또 그게 뭐냐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법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남발을 하여 장기간 정부 기능의 일부를 마비시키는 행위를 했다. 그러한 행위를 방치하면 정부가 파괴될 수도 있으니 더불어민주당이 벌인 행위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는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로 국정 정상화를 본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칙을 하긴 했지만 군대를 동원한 일은 과도한 조치야라고 생각하는 이는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권력 남용으로 본다. 국정 정상화로 볼 수도 있고 권력 남용으로 볼 수도 있죠. 그 전에 법 적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더불어민주당의 하는 행위는 뭔가요? 탄핵 남발만 또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기능도 정지시켰잖아요. 뒤에 보기로 하고. 정부 기능을 장기간 마비시키는 행위, 법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잘 몰라서 그렇지. 그것을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국헌문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국헌문란을 처벌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란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란죄라는 거예요. 이걸 과연 적용시킬 거냐 말 거냐를 떠나서. 그래요. 어떤 이는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폭동으로 규정하기도 하는데 폭동은 다수의 민간인이 동원된다는 점에서 폭동은 일반적 개념과 맞지 않는다. 폭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간인이 동원되고 폭력이 행사되고 더 확실하려면 이제 뭐 경찰서를 습격하고 이런 게 폭동이죠. 공직자를 패고 폭력을 행사하고. 근데 윤석열이 비상계엄 폭동인가요?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폭동으로 규정하기도 했는데 반란은 반란으로 규정하기도 했죠. 반란은 국가 원수의 권력을 찬탈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역시 반란은 일반적 개념과 맞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행위가 반란에 더 적합하다. 유례없는 탄핵남발과 예산삭감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 권한을 찬탈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좀 넓게 해석하면 그렇죠.
근데 가급적 좁게 해석하는 게 좋은 거예요. 중벌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반란이 뭔지. 이제 국가 권력 투쟁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죠. 국가 권력과 정부 권력의 투쟁인데, 그때 반란이란 거는 하급자가 상급자를 치는 것을 반란이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국가 원수는 한국에서 누군가요?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국회나 국회의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헌법상에는. 반란하고도 맞지 않잖아요. 뭘까? 생각해야 되는 거죠. 형법 제91조에는 헌정질서 문란을 규정하고 있다. 헌정질서 문란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했을 때 국회는 정상적으로 기능했고 비상계엄 선포는 6시간 만에 해제되었다. 그거는 다 행사됐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불편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은 이제 원활하게 진행됐다 봐야 되는 거죠. 헌정질서 문란을 주장하기도 어렵다. 헌정질서 문란이 성립이 돼야지 그래요. 내란죄로 또 이어지는 거죠. 거기까지 또 이어지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근데 헌정질서 문란이라고 주장할 정도의 그런 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질서를 문란시켰나요? 안 시켰나요? 장기간 정부기관을 사실은 마비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헌정질서 문란이라는 거예요. 헌정질서 문란이 꼭 내란이라서 법을 적용해야 된다. 그건 또 별개의 문제겠지만, 헌정질서 문란을 일으킨 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었다는 거예요. 정부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게 헌정질서 문란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상행난발로 장기간 정부기관 일부의 기능이 정지되었으니 더불어민주당의 행위가 오히려 헌정질서 문란에 더 적합하다. 사실 맞다는 거예요. 헌정질서 문란은 정부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다. 특별한 사유 없이. 일부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를 무력화시킨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의 행위에 대하여 적용할 법이 마땅치 않고 인명피해가 없는 정치적 사건은 문명국가에서는 해프닝으로 처리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잘 알아라는 거예요. 윤석열의 행위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마땅히 적용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처벌하려고 해도. 광의로 막 해석하면 이거 폭동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반란에 해당된다 얘기할 수 있지만, 중벌을 받아야 되니까 보통 이런 법은 가급적 축소를 하지 넓히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냐는 거예요. 폭동도 아니고 반란도 아니고 헌정질서 문란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또 원활하게 또 당일날 바로 진행됐으니까 딱 집어서 헌정질서 문란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이 탄핵소추가 발의되는 시점에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그런 일이 있었죠. 검찰, 경찰, 공수처는 약속이라도 한 듯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작수했다. 그런 일이 있었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은 경우 형사상의 조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내란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그래요. 수사가 의미가 없죠. 내란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의미가 없었다. 불가능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소추하면 보통 기소죠. 수사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하여튼 뭐 그러한 이유로 검찰, 경찰, 공수처는 해프닝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던 것이다. 근데 그래서 보면 그 수사권이 도대체 누구한테 있냐는 거예요.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윤석열한테. 보자는 거예요. 윤석열을 배출했고 윤석열이 관할하에 있는 검찰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먼저 그에게 칼을 들이밀었다. 대검찰청은 탄핵 가결 직후 내란사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제일 먼저 수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대검찰청의 결정은 윤석열이 임명한 심우정의 결단에 의한 것이었으니 윤석열이 사람 보는 눈은 동태눈깔이었던 것이다. 누가 임명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심우정이죠. 그 심우정은 누구냐 를 보니까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가장 공격적으로 움직인 것은 경찰이었다. 국가수사본부는 개헌선포 당시 국회에 진입했던 개헌군과 그 지휘계통을 내란 실행의 공범으로 규정했다. 또 경찰도 움직였다. 비상계엄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한 경찰은 대통령 주변 인사들을 내란 공범이라며 닥치는 대로 체포했다. 당시 체포된 이들은 다음과 같다. 뭐 국방부 장관도 있고 방첩사령관도 있고 뭐 많죠. 뭐 참모총장도 있고 많아요. 경찰청장도 있고 그렇죠.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출을 저지하겠어라고 말했을 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말했을 수도 있고 안 말했을 수도 있는데 야 우리 입법 폭출 저지해야 되겠어. 정부 운영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명령을 들은 사람이. 이들 대부분은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게 맞나? 아닌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이런 정치적 이런 건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국정 정상화 필요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법적 판단을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의 행위를 단적으로 무엇이다라고 단기간에 판단할 수 있는 인사는 없었다. 뭐냐는 거예요.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죠. 극단적인 정치가 시행되고 막 탄핵 남발하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어떤 이는 윤석열이 지시를 그대로 따랐을 것이며 너무 무리한 수 아니야?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며 지시를 따르는 이들이 있었을 것이다. 어떤 이는 맞아 저거는 반란이야 라고 생각하며 적극 참여한 이가 있을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탈출을 위한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하거나 대통령 권한을 찬탈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야, 권력을 저렇게 사용해도 돼? 개인을 위해서? 뭐 저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탄핵해서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고 저러다 정부 파괴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딱 잘라서 그래요. 부당한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정상적으로 입법 활동을 한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언급된 이들은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뭐 뭐지? 어리둥절할 수도 있고 뭐 그중에는 또 맞아 좀 저래서 나라가 잘못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즉 그들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경찰에게 체포되었던 것이다. 내란으로 규정하고 함부로 해버린 거 아니에요. 당시 수사를 지휘한 인사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었는데 우종수 역시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다. 다 그 윤석열이 임명했잖아요. 우종수는 자신이 직속상관인 경찰청장 조지호도 체포했다.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함부로 적용해야 될 법도 아니고 마땅히 이것이 폭동이다. 반란이다.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다 그걸 알고 보니까 수사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그 정상적인
수사권으로 인사를 했으면 다 수사권이 대통령 지휘하에 있잖아요. 뭐 대통령을 지켜야지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이거 좀 모르겠는데 한번 좀 재판을 기다려 봐야 되겠어.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은 이상은. 근데 정상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찰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이상 조지호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바는 없다. 우종수가. 그렇죠. 좀 기다려봐. 좀 애매해. 이러면 경찰들이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하죠. 알려진 바로는 경찰들이 오랜 수고는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온전히 독립시키는 것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를 주장해왔다. 이에 경찰들은 조직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대통령을 몰아붙이죠. 이상한 거죠. 우정수 혼자서 되는 게 아니죠. 집단적으로 움직이자 이렇게 된 거죠. 왜 그랬냐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요. 수사권 기소권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수사와 기소의 분리 통합 문제는 생산성과 인권 차원에서 다루어진다.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수사와 기소가 검사에게 통합되어 있으면 생산성은 증가하지만 피의자 인권은 검사의 막강한 권한 행사로 줄어들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인권은 두 차원으로 나누어진다. 가해자 인권이 증가하면 피의자 인권이 감소하고 피의자 인권이 증가하면 가해자 인권이 감소한다. 또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좀 복잡한 거예요. 피의자의 인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느냐. 너무 보장하다 보면 또 수사가 잘 안 되겠죠. 그럼 누구의 인권이 침해되나요? 그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잘,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여간 인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문제가 인권이 더 증가하는 보장은 없다. 문제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문제가 또 있더라. 이를 알자면 정부 기능을 알아야 한다. 검사로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정부의 사법 기능과 치안 기능은 다르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법 기능과 치안 기능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치안 기능은 누가 맡고 있나요? 경찰이 맡고 있죠. 질서 유지 기능이죠. 치안 기능은 좀 치안 하면 좀 어렵지만 치안 기능은 방범 순찰, 교통 정리, 집회 시위 관리와 같이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이다. 그렇죠. 늘 이제 국민들 접촉하게 되겠죠. 국민들이 늘 접촉하는 건 판사 검사 아니잖아요. 판사 검사를 자주 만난다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반면에 사법 기능, 수사 기능, 기소 기능, 변호 기능, 재판 기능으로 나누어진다. 경찰은 치안 기능을 전적으로 담당한다.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을 통합할 때와 치안 기능과 수사 기능을 통합할 때 어느 쪽의 생산성이 더 좋은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알 수는 없는 거죠. 검사로부터 수사와 검사가 진짜 수사 기소 기능을 다 가지고 사법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근데 수사권을 떼면서 이제 경찰한테 주자. 이게 한국이 지금 한국 더불어민주당 개혁이라고 하면서 추진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치안 기능과 수사 기능이 합쳐지는 거죠. 일단 생산성 문제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뭐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이글서는 뭐 그냥 대충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구나 뭐 그 정도 아는 거지. 뭐 그건 또 현장에서
하면서 또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인권 문제에 있어서 통설은 치안 기능과 수사 기능을 통합하는 일은 매우 위험하게 인식되고 있다. 통설은 이제 어떤가요? 사실은 치안 기능이 굉장히 막강하다는 거예요. 국민들과 늘 접촉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경찰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 인권에 유리하다. 그게 사실은 통설이라는 거예요. 한국이 근대 국가를 수립할 때 많이 뺏겼겠죠. 사람들이 역사적 배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검사의 어떤 수사와 기소를 결합하면 그 너무 막강하다. 그럼 치안 기능과 수사 기능을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그래요. 잘 모르는 거죠. 정상적인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 검사와 판사를 자주 만날 일은 없지만 경찰은 늘 접촉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은 전국적인 조직망, 총기 소지거나 정보 수집 기능을 가진 거대 조직이기 때문에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 영국에서는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했으나 인권 침해로 인하여 1986년 왕립 기소청을 설립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 옛날에는 이렇다는 거예요. 경찰과 검사가 따로 있지 않았다. 영국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요. 한 부서가, 경찰이 이제 검사의 기능도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막강하다. 인권이 침해된다. 이래서 이제 경찰 기능을 분리하는 것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아니, 사법부가 언제 있었냐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대부분 나라들은 이제, 과거의 잔재가 있죠. 보통 통합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경찰이기도 하고, 검찰이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권한이 막강하니까 인권 침해가 발생하더라.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 통합되어 있던 기능을 분할시킨 거예요. 경찰로부터. 원래 경찰이 다 가지고 있던 건데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보통 유럽의 선진국들은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며 프랑스 경우 인권 강화 차원에서 중대범죄 경우 판사가 수사권을 행사한다. 경찰이 무서우니까 권한을 떼내죠. 수사도 떼내버리는 거예요. 니 치안 기능만 해. 그래서 이제 수사와 기소를 검사가 맡게 한 거예요. 근데 또 검사가 권한이 막강해지니까 또 인권 침해 문제가 생기더라. 그때는 또 어떻게 하냐? 판사한테 줘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프랑스 경우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치안 기능, 수사 기능, 기소 기능, 변호 기능, 재판 기능은 모조리 분해해 버릴 수도 있고, 야, 그럼 그러지 말고, 그냥 다 각자 해. 그러면 좀 생산성은 떨어지더라도,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일부 통합할 수도 있는데, 어느 경우가 바람직한지 밝혀진 바가 없으며,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다. 매우 전문적이라는 거예요. 또 영국은 또 사실은 경찰이 또 치안기능 수사 기능을 또 맡고 있다는 거예요. 좀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전문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쓰니는 딱 보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역사가 전개됐구나. 그건 알지만, 어느 게 더 낫고, 한국 현실이 어느 게 더 맞냐, 이런 거는 굉장히 전문적이죠. 함부로 다룰 문제는 아닌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은 함부로 이 문제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한테 이제 옛날 끌려가서 그래요.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검찰에 대한 적개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치안 기능과 수사 기능이 그 당시에 있었다면 경찰한테 좋은 감정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더 무서울 수도 있죠. 한국인들이 잘 모르지만 과거 공산주의 세력들은 경찰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경찰 권한이 막강할 때.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적개심을 가진 정부기관이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바뀐 거는 뭐 그렇게 오래 좀 그래요. 좀 세월이 흐른 뒤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적개심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를 주장하며 수사 기능을 경찰에게 독점시켜 수사 기능과 치안 기능을 합치는 일을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결과가 개혁이 될지 알 수 없는 도박일 따릅니다. 알 수 없는 도박이죠. 예전에는 경찰이 나쁜 놈이다 이러면서 경찰 권한을 줄이고 또 세월이 오니까 검찰이 나쁜 놈이다 하고 또 검찰 기능을 줄여서 경찰 기능을 강화하고 그런 거예요. 검찰과 경찰이 실적 경쟁하다 달려들자 민원 곰탱이처럼 웅크려있던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는 우리 담당이다 라고 소리치며 적극 가담했다. 또 공수처도 가담했죠. 그런데 공수처는 법적으로 부패 및 권력 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는 있어도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은 없었다. 그렇죠. 법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검사가 하는 일을 일부 가져온 거니까 내란죄를 수사할 수는 없겠죠. 그러한 이유로 공수처의 수사는 이후에도 논란이 많았죠. 와, 수사권도 없으면서 수사하고 있다면서. 공수처 수사는 공수처장 오동훈이 주도했는데 오동훈 역시 윤석열이 직접 임명한 인물이었다. 다 윤석열이 임명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사람을 임명해 놓은 거죠. 임명해 놨으면 어쨌든 뭐 고마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뭐그 인정사정 없다 해도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좀 재판 결과를 보면서 결정해야 되겠어. 그게 정상이죠. 경쟁적으로 달려들잖아요. 굉장히 잘못된 인사를 한 거죠, 윤석열이. 공수처가 이처럼 법적 한계를 무릅쓰고 수사판에 끼어든 이유는 명확했다. 그간 공수처는 매년 약 200억 원의 예산을 쓰면서도 단 한 건이 제대로 된 기소도 해내지 못해 무용론과 폐지론이라는 단도대 앞에서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꾸 정부기관을 만드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무죄 비율이 자꾸 증가하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자꾸 필요 없는 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검증되지 않은 거를. 생산성도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인권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임명한 윤석열에 대한 고마움은 한 방울도 남김없이 증발한 오동훈에게 대통령 수사는 무능함을 단번에 날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결국 오동훈은 직권남용이라는 고리타분한 법리를 억지로 끌어와 내란 수사의 곁다리를 붙잡았다.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이 다 앞장선 거죠, 뭐. 수사 주도권을 놓고 벌어진 검찰, 경찰, 공수처의 삼각생탈전으로 인하여 수사는 오히려 혼란만 커졌다. 동일한 인물을 두고 세 기관이 번갈아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진풍경이 벌어졌고 피의자들은 어느 기관의 소환에 응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연출되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요. 2024년 12월 8일 오동훈은 검찰과 경찰을 향해 이첩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법리를 방패삼아 입첩 요구를 거절했다. 또한 2024년 12월 8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하며 공수처를 보리자로 취급했다. 당시 압수수색은 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이 검찰의 독주를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경찰과 공수처는 기괴한 반검찰 연맹을 맺고 12월 11일 이들은 검찰을 보란듯이 따돌리고 공조수사본부를 전격 출범시켰다. 그랬죠. 그래요.
특이한 현상이었죠. 박근혜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까지는 안 했잖아요. 어떤 재판을 기다렸잖아요. 헌법재판소 판결도 기다리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뭐 결과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 결과에서는 어떻게 내란죄라고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였죠. 기다렸다가 이제 판결 난 뒤에 이제 탄핵되면 탄핵이 결정됐을 때 수사하는 게 맞죠. 한번 볼 필요는 있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내란죄로 심판했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판면했나? 잘 보라는 거예요. 그냥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내란죄가 안 나왔잖아요. 수사하면 안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야지. 헌법재판소 어쨌든 간에 뭐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도 내란죄라고 심판하지 않은 거를 수사기관들이 내란죄다 이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